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예찬 간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영생을 주는 소녀가 완관이 되었고 거기에 2권과 3권의 책임 편집을 맡았습니다. 책을 읽고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영생을 주는 소녀가 SF 만화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기독교에 관해서 되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작품인데요. 그래서 이 작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포럼의 주제처럼 과학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를 집요하게 파헤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에서는 뇌과학자 한 분과 신학자 한 분을 모시고 영생을 주는 소녀가 제기하는 어떤 쟁점들을 터놓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IBP에서도 그렇고 아마 과신대에서도 그러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의 어떤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포럼 형식의 방법으로 또 담론을 진지하게 나눠보는 게 좀 전례 없는 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오늘의 시간이 되게 신선한 어떤 자극과 좀 생각이 펼쳐지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간략하게 작품 줄거리를 좀 설명드리는 게 논의를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스토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이제 본격적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품 속의 IT 기업 에붐이라는 곳에서 비밀리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토브 프로젝트인데요. 토브는 사람의 뇌를 조정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기입니다. 특히 이제 범죄자나 악인에게 이 기기를 사용해서 교화시키는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기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에붐의 대표가 바로 이도현입니다. 주인공 중 한 명이고요. 근데 이 이도현은 과거 윤민우라는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브를 통해서 자신의 상처를 딛고 또 선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회사에 이제 윤민우 목사의 딸인 윤다라가 신입사원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도현 대표와 함께 토브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이도현과 윤다라가 토브 개발의 어떤 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방금 말씀드린 에붐이라는 회사의 사옥이고 여기가 마크와 이 회사 이름인데요. 아무튼 이제 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개발 과정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명의 인물 때문입니다. 한 명이 이제 장주호 목사고 한 명이 장환 회장이라는 분인데 우선 이제 장주호 목사는 에붐의 회사의 그 사목입니다. 에붐이 이제 기독교 기업이기 때문에 장주호 목사는 토브가 기독교를 위협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종교의 그리고 기독교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장환 회장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을 반대한다기보다는 이 토브를 좀 악용해서 인류를 좀 통제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4명의 인물 또는 5명의 인물이 갈등하고 그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얽히고 설키면서 이제 진행되는 게 이 작품의 전체 어떤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품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포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포럼은 두 개 섹션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섹션의 강연이 끝나면 두 분의 대담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과학자분의 강연과 신학자분의 강연 그리고 대담 이렇게가 한 섹션이고 그거를 2차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영생을 주는 소녀가 과학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상황을 한번 보시면 이제 토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토브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 뇌신경 구조의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가능한 어떤 기기인데요. 그러니까 뇌를 어떤 디지털상으로 업로드를 해서 디지털상에 있어서 그 뇌를 조정하고 자극한 다음에 그게 조정이 성공이 되면 다시 인간에게 다운로드 시키는 그런 거네요. 그게 기본적인 토브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로드한 상태에서 이 SST 뉴런이라는 것에 자극을 줘서 이게 공포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강화시키는 어떤 실험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기본적인 어떤 토브 실험의 절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토부를 통한 뇌 자극 외에도 장환회장이라는 사람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주입해서 자기를 사랑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맥락에서 이제 김성진 교수님께 드릴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뇌를 자극하거나 또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인지 기능을 변화시키는 게 지금 가능한 건지, 그리고 그게 가능하면 원리나 방법 같은 것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실제 어떤 이런 기술로 범죄자를 교화하거나 어떤 환자를 좀 치료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패널로 참여하게로 결정을 하게 된 이제 계기가 방금 말하신 그 질문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연구하고 관련이 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내가 또 말할 수 있는 게 있겠다 싶어서 수락을 했고요.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 선생님들도 자기 전공 분야가 있잖아요. 뭐 내과, 외과 다 자기 전공 분야가 있는 것처럼 뇌과학자들은 당연히 아주 세부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 조절 기술 같은 것은 제가 좀 연구를 많이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좀 아는 게 있고, 또 필요한 것은 또 제가 이거를 좀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뇌 결정론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뇌 결정론은 간단히 말해서 나는 나의 뇌인가 아니면 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굉장히 유명한 이제 19세기 중반에 피니어스 뭐 뇌가 관련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이런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이제 사고를 당했는데 앞에 전두엽에 이제 데미지가 있었는데 사고 직후에 이제 회복이 됐는데 성격이 괴팍하게 바뀌어 버렸어요. 이때부터 사람이 이제 뇌가 어떤 이제 우리 인격이 어떤 뇌라는 물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약간 그런 의문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례를 보면 이건 사이코패스에 있는데 이런 거 드라마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고 하고 있는데, 이 전두엽에서의 어떤 뇌가 활성화도가 많이 떨어지면 이게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지금 이것은 이제 펫이라는 뭐 병원 가면 여러분 MRI도 있고 CT도 있고 엑스레이도 있잖아요. 근데 펫이라는 것은 좀 방사성 많이 맞고 이렇게 주사 맞고 들어가는 거는 거의 잘 안 찍는 거긴 하거든요. 펫으로 찍으면 뭘 볼 수 있냐면 실제 뇌가에서 그 어떤 대사, 뇌가 어떤 부위가 어떻게 대사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분이 이제 누구냐면 제임스 페런 교수님인데, 이거 UC 어바인이라는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는 주입대 교수님이신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 사이코패스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의 뇌가 이렇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이제 조상의 사이코패스로 인한 범죄자가 있다는 걸 자기 가게에서 확인을 하고 그런 또 책을 또 내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이 전두엽에 문제가 있으면 특히 이제 오비토 프론탈 콜텍스라고 이게 나오는데, 오른쪽 이게 안화 전두엽이라서 눈 여기 위쪽에 있는 전두엽인데요. 이 부분에 이제 종양이 있는 환자가 이게 아동 성 중독자로 이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를 가야 되는데 이제 브레인 스캔을 해봤는데 이런 종양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몰랐죠. 이런 종양이 있는지 자기 뇌에. 근데 이런 종양이 있고 이거를 제거하고 나니까 이런 아동 성 중독 그런 포르노그래피를 수집하는 그런 강박적인 행동이 없어졌어요. 수술 받고 나서. 그러는데 나중에 또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됐는데, 그게 이 암세포가 좀씩 자라면서 이게 이제 뇌의 기능을 좀 변화시키고 누르는 그 전두엽 활동을 좀 저해해서 이런 또 행동을 보이더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이렇게 이제 저널에 레포트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전두엽의 어떤 기능이 이런 공감 능력, 사이코패스와 어떤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뇌 반응을 통해서 정치 사회적 성향을 알 수도 있는데요. 뭐 이제 이 사람이 좀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갖는지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갖는지도 뇌 반응을 보고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제 뭐 재소자들을 뇌 스캔을 해서 봤더니 특정한 뇌 영역에서의 활성화도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앞으로 몇 달 뒤에 다시 체포가 될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시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범죄자를 예측하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소위 그
이제 크리미널러지라고 하는 신경 범죄학이라는 또 학문 분야가 있을 정도인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15년에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의 박준풍 사건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 텐데 이때 떠들썩했는데 이분이 이제 변호사가 뭐라 했냐면 이분이 이제 앞에 어렸을 때 사고로 뇌 손상이 정신 장애가 있어서 좀 감형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무기징역으로 결국은 이제 대법원 그래서 이분이 실제 이화여대 그 MRI 센터 가서 여러 이제 그 뇌인지 검사도 하고 MRI 이제 뇌 반응도 살펴보고 했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사이코패스로 실제로 감형이 되진 않았습니다. 예. 이거는 보통 우리가 심신미약, 그렇죠? 심신미약으로 해서 뭐 무죄가 되기도 하잖아요. 어떤 특정한 상태에서는. 근데 이제 이 변호사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감형이 되지 않았고요. 근데 오른쪽에 지금 보여지는 거는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도 이 콜로라도에 이제 어떤 강간 살인 범죄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때도 역시 이제 그 변호사가 이 뇌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다르죠. 여기 노멀 브레인하고 이분이 범죄자였는데 여기 앞에 활성화도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없죠. 아예 사라졌잖아요. 이 부분이 역시 여기 전두엽 부분에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다행히 이분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똑같은 무기징역이긴 한데 미국은 그냥 사형이거든요. 실제로 집행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좀 감형 이 경우는 고려를 해준 거예요. 이런 상태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증거도 있었기 때문에 감형이 된 케이스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직까지 그런 걸로 감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앞에 전두엽 기능을 말씀드렸고, 근데 심지어 이제 오른쪽 요쯤 되는 영역이 뭐 이제 TPJ라고 하는 저 영역,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 영역을 MRI 이미징을 해가지고 찍어서 요 그 회백질의 두께, 사이즈, 볼륨을 보면 요 볼륨이 크면 클수록 되게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는 이 결과거든요. 되게 재밌는 결과예요. 제가 항상 이거 인용하는 이제 연구 논문인데 어떤 게임을 해요. 그래서 밑에 X축은 뭐냐면 얼마나 당신이 다른 사람 이익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라는 그 어떤 게임을 만들어서 하는데 요 회백질의 두께가 좀 클수록 이타적인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되게 웃기죠. 이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고 뭐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뭐 신앙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회백질의 두께가 두꺼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논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할 건 뭐냐면 이게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이 그림은 결국 뭐냐면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두꺼우면 이타적인 행동을 할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관련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그런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거라고는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뭐 상어 공격을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을 때 상어 공격을 많이 받더라는 그런 통계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상어가 사람 뱃속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 여름만 되면 상어들이 막 출몰해서 사람을 먹어서 그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왜냐하면 아이스크림이 양이 판매가 급증하면 상어 공격 그 사고 케이스가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거는 물론 증명이 안 됐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그게 아니라 여름이니까 더워서 아이스크림 먹는 거고 여름이니까 바닷가에 많이 가니까 사고가 많이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는데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연구 논문을 쓰거나 할 때 조심스럽게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강한 상관관계는 또 인과관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자유지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뭐 저희가 따로 한번 포럼을 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결국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뇌의 어떤 반응으로 뭔가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있고요. 신경 조절 기술, 지금 이제 뉴로 모듈레이션이라고 영어로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만화를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외부 자극을 이용해서 뇌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기 자극을 하기도 하고요, 뭐 자기장을 이용한 자극, 초음파로 자극도 하고. 심지어 이제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해서 화학적인 어떤 뭐 호르몬 조절을 해서 또 뇌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될 수 있냐면요. 우리 뉴런이라는 게 우리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가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그래서 우리 뇌의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렇게 시냅스가 있죠. 이 시냅스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이렇게 분비가 돼서 우리의 이제 인지 기능, 뇌의 기능들이 다 조절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전기 자극이나 이런 화학 약물을 이용해서 뇌의 기능을 실제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옥시토신이 이제 그 만화에 나옵니다. 옥시토신이 나오는데 이거는 원래는 이제 뇌하수축 후엽에서 분비되는 자궁 수축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태아가 자궁을 이렇게 나올 때 자궁을 미는 그 기계적인 그런 물리적인 그런 어떤 자극이 뇌로 전달이 돼서 옥시토신이 나와서 이 자궁을 수축해서 빨리 나오게 하는 뭐 그런 호르몬이고요. 또는 뭐 태아가 이제 엄마의 젖을 이렇게 물 때 그 또 역시 그 기계적인 자극이 이렇게 전달해서 나오는 건데 이제 그 두 가지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건 이제 호르몬으로서의 기능이고 혈액에서 이렇게 전달되는 호르몬 기능이고 신경 전달 물질로서의 기능도 있다고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뇌에서 뉴런에서 뉴런 사이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 이거는 이제 호르몬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도 많이 알려져서 이게 봤더니 초원 들쥐 가족이 얘들이 그 일부일처제예요. 되게 희한해요, 얘들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산악들쥐는 그냥 뭐 마음대로 이렇게 연애하는데 초원들쥐는 얘들은 딱 그냥 자기 이게 다시 이제 죽어도 자기 와이프나 뭐 쥐한테 와이프 이제 남편 이렇게 죽어도 다시 다른 짝을 만나진 않아요. 그래서 얘들이 왜 그런 걸 봤더니 뇌에서 산악들쥐에 비해서 옥시토신 수용체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이 옥시토신은 실제로 합성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빈센트 듀비뉴라는 분이 이제 1955년에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라는 이제 이런 물질들을 합성을 해서 실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이제 옥시토신 스프레이 같은 거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한 7만 원쯤 해요. 30ml. 요거 코에다가 쑥 뿌리면 뭔가 이렇게 조금 그런 거에서 조금 연애 잘 못하시는 우리 좀 분들이 실제로 요거를 뿌리고 간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이 옥시토신 스프레이 검색하면 나와요. 한 30ml 7만 원 좀 비쌉니다. 제가 이거 팔려고 나온 건 아니고. 아무튼 이런 거 연구 많이 하시는 분이 이제 레리 영이라는 분들 이분도 아쉽게 올해 돌아가셨어요. 이런 옥시토신에 대한 연구 많이 하신 분인데 그리고 옥시토신은 이제 인간 사이의 신뢰 기능을 향상한다.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궁 수축 호르몬 이게 이제 젖을 잘 나게 하는 호르몬인데 또 뇌에 작용했을 때 이렇게 사람 간의 신뢰를 이제 증가시킨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뭐 게임 이론에 나오는 뭐 이렇게 제가 얼마를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준 돈이 몇 배가 돼요. 투자를 하고 몇 배가 됐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돌려줘야 돼요. 근데 안 돌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많이 신뢰를 하면 많이 주고 많이 뻥튀기가 돼가지고 다시 돌려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가 높으면 그게 가능한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실험을 하거든요. 많이. 게임 이론에서 나오는 경제학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하나의 방법인데 그걸 해봤더니 옥시토신이 이제 이렇게 높은 또는 심지어 옥시토신 주입을 했을 때 이렇게 좀 더 많이 이렇게 베팅을 이렇게 신뢰가 높아진다는 거죠. 이 게임 이론에서 했던 실험을 바탕으로 해보면 그리고 심지어 그 남편의 바람기를 잡는 옥시토신이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봤더니 옥시토신을 이렇게 조금 코에다가 실제 코에다 이렇게 딱 뿌리고 자기 와이프의 그 얼굴을 그러니까 뭐 피메일 파트너라고 돼 있죠. 뭐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되겠죠. 그걸 보여줬을 때 브레인 리스폰스를 봤는데 이 보상과 관련된 그러니까 도파민과 관련된 이 시스템인데 이 영역이 거기가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된다는 걸 다른 여자 봤을 때보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코 스프레이 뿌렸더니 뭐 그렇다는 건데 실제로 뇌 반응이 자기 파트너를 봤을 때 뇌 반응이 높다. 옥시토신 맞은 그룹. 여기는 플라시보죠. 플라시보는 뭐 별 이렇게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아주 뚜렷하게 효과가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이제 언파밀리어는 이제 처음 본 여자. 좀 매력 있는 처음 본 여자는 별로 반응이 안 생긴다라는 거죠. 뭐 타인에 대한 공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많은 논문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는데 근데 또 반대 장회장이 말하는 게 옥시토신이 베타적인 사랑을 유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도 이 작가분이 굉장히 철저하게 논문을 또 찾아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거 첫 번째 논문을 인용을 했거든요. 그 만화에서는 Human Ethnocentric 이거는 이제 민족주의죠. 자기 민족 중심주의를 향상시키니까 우리 민족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거를 좀 향상시킨다는 거죠. 이것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 보여준 바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 그룹 간에서의 어떤 협동은 증가시키는데 타인과의 어떤 경쟁은 또 이렇게 일으킨다는 거고요. 두 번째 건. 근데 세 번째 거는 약간 반대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xenophobic이라는 것은 이제 이민족, 우리 외국인들에 대한 좀 혐오 같은 건데 요거를 좀 줄여주는 오히려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도네이션하는 뭐 이런 태스크를 하거든요. 도네이션 좀 더 많이 하더라. 이런 뭐 약간 반대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결과가 많이 복잡하고 그 뇌자극의 선구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화학 약물, 옥시토신, 호르몬 이제 이렇게 코에 뿌리고 뭐 이런 거. 예.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제가 전기적으로 왜냐하면 뉴런이 전기 신경 신호를 전달한다고 하잖아요. 그 뇌를 전기적으로 자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 뇌자극의 선구자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 호세라고 읽어요. 호세 델가도라는 분인데 이분이 뭘 하시냐면 아주 괴짜 과학자세요. 이 소의 뇌에다가 이게 이제 미상핵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람이 심은 데가. 여기가 이제 액션, 그러니까 행동을 조절하거나 뭐 도파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 영역이. 근데 저기다가 이제 칩을 심어가지고 라디오 프리퀀시 당시에는 되게 이제 1960년대 뭐 그때인데 50년 60년대인데 라디오 프리퀀시 스위치를 누르면 그 전류가 그쪽으로 가요. 무선으로. 예, 그래서 저 소가 스페인에서 이렇게 소가 투사 같이 쭉 오는데 저걸 삑 눌렀더니 소가 멈춰. 예. 그 거의 뭐 근데 좀 치일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근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근데 바로 자기 앞에서 멈췄다. 여기 오고 있죠? 오다가 이제 멈췄죠. 이 사람이 그 과학자예요. 이분 목숨 걸고 지금 이렇게. 근데 눌러가지고 이 소의 그 어그레션 돌진하려고 하는 걸 조절했다라고 하는 아주 근데 이분이 굉장히 또 철학적이신 게 이분이 뭘 하고 싶었냐면 근데 이 만화의 주제와 너무 관련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이 보면은 사이코 시빌라이즈드 소사이티라고 하죠. 이게 뭔가 사람들이 폭력하고 뭐 서로 사람 죽이고 뭐 사회가 이게 이제 만화의 띠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런 연구를 시작했다라고 좀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아까 지금 이제 이제 호세 그 교수님이 이제 한 방법이 뇌를 직접 이렇게 침습적으로 수술을 거쳐서 소의 그 두개골을 열고 자극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이제 실제로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심뇌 자극이라는 그런 게 있어서 파킨슨 환자를 치료하거나 뭐 또 굉장히 극심한 우울증이 있는 환자를 치료할 때 이렇게 실제 수술을 해서 이게 아주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자극을 합니다. 여기 이제 전류를 만들어주는 장치를 몸 안에 삽입을 하고요. 이게 이제 파킨슨 환자 혹시 주변에 있으시면 이런 거 수술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조절을 하면 아주 효과가 좋아요. 손을 막 떨다가도 갑자기 탁 멈춥니다. 굉장히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뇌전증 환자를 치료할 때 이카학이라고 하는 이제 뭐 그걸 써서 실제 수술해서 이렇게 전극을 안에다 깔아놓고 이렇게 뇌전증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렇게 확인하면서 뇌를 자극도 하고 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바늘 모양으로 깊게 여기 DBS라고 하는데 이렇게 실제로 자극해서 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DBS라고 하는 이제 파킨슨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자극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어떨 때는 강하게 좀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여러분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시면 만약에 내가 뭐 내 쾌락과 관련된 영역에다가 이걸 딱 심어가지고 막 누르면은 도파민이 막 나와가지고 마약 중독까지 될 수도 있죠. 이론적으로는 그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실제 이제 폭력성을 조절하는 데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논문에 보면은 드럭 레지스턴트 어그레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맨 위에 논문 보면 여기는 이제 오티즘, 그러니까 그 자폐아에게 그 약간 공격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요걸로 요로 조정할 수 있다는 케이스 스터디가 있고, 그리고 또 그 폭발적인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신 분들 있어요. 그것도 요 DBS가 실제로 잘 되더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연구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화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근데 비침습적 자극은 이렇게 수술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자극하는 방식인데, 뭐 이게는 뇌를 직접 자극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자극해주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 중에 하나의 경두계 자기 자극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접니다. 예. 네, 뭐 전기 자극은 많이 상용화돼서요. 사실 여러분 이 사이트 가시면 3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사라는 건 아니고. 네. 근데 여기 댓글 많이 달렸어요. 뭐 이거 뇌 자극을 했더니 뭐 어쩐다. 뭐 자기 인지 기능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이거 샀다. 뭐 이런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검증이 안 된 게 또 많아서. 예.
브레인 도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검증 안 된 것들이 많고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재현성이 좀 많이 의문이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여전히 계속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정직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요 보세요. 요 아니스티를 올릴 수 있다. 요 자극으로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남을 좋아하게 만드는 뭐 감정까지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굉장히 과학자들이 별걸 다 해봤어요. 뭐 여기에다도 자극하고 여기다도 굉장히 많이 뭐 해봤는데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별로 사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효과가 있는 거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이제 회의적일 수 있는데 우울증 치료하는 이 경두개 자기 자극은 효과가 실제로 검증이 돼서 전자약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8년에 전 FDA 미국 FDA에서 승인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에 최초로 승인해서 처음 도입된 건 2014년에 이제 4월달에 어떤 병원에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했어요. 이게 여기는 이제 왼쪽 이 앞에 전전두엽을 한 10Hz로 따다다닥 자극을 해주면 약물로 잘 안 듣는 치료가 안 되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약으로 잘 안 되는 분들이 경두개 자기 자극 치료를 받습니다. 한 4주 정도 치료받았어요. 여기 왼쪽을 자극하거나 오른쪽을 받거나 하는데 이런 게 실제로 전자약 먹는 약이 아니라 부작용이 많죠. 정신과 약. 근데 이건 부작용이 없는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는 그런 전자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다 해서 제가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을 어떻게 올려볼 수 없을까라는 연구도 해봤고요. 그러니까 똑똑해지고 싶은 거죠.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6년 전에 논문을 냈는데 시카고 대학에 있을 때 이제 시카고에 있을 때 시카고 대학에 노스웨스턴 대학에 있을 때 제가 연구를 했는데 경두개 자기자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 우울증 치료로 쓰인다는 거를 이거를 기억력을 높이는 데 쓸 약간 다른 부위를 자극해야 돼요. 우울증은 앞부분인데 여기 약간 왼쪽 뒤쪽 두정엽 여기를 자극하는데 자극을 했더니 한 5일 자극을 했더니 연관 기억 능력이 조금 증가하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거를 일반 젊은 이제 이렇게 피험자를 통해서 저희가 밝혀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언론 소개가 꽤 많이 됐고 이거를 임상 연구를 제가 도입을 제가 한국에 와서 삼성 서울병원과 이제 이렇게 리메드라는 이제 회사하고 같이 해서 임상 연구를 했는데 치매를 좀 늦춰주는 효과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노란 곡선이 좀 치매 환자 낮아지면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가짜 자극한 환자는 계속 안 좋아지고 진짜 자극을 받은 환자들은 조금 이렇게 좋아지는 걸 저희가 발표를 했어요. 이게 올해 5월달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좀 많이 다뤄졌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 혹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고 제 자랑을 좀 하는 거라서 죄송하게 양해 좀 해주세요. 아니 뭐 저도 뭐가 건질 게 있어야 되니까 아무튼 가끔 찾아봐 주시고 광유전압 기술이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장면이 나오죠. SSAT 뉴런을 억제했다. 그래서 아빠가 뭐 폭력성이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더라. 근데 실제 이거는 SSAT 뉴런이라고 해요. 그 저기 논문에서 이거 논문을 발표하신 분이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기초과학연구원 대전에 있는 그 연구단의 금세훈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여기서 요 연구를 하셨어요. 공감 능력을 여기 억제했더니 근데 이때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이 금 박사님 사용하신 방법이 광유전압 기술이라는 특별한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약간 유전자 조작을 해서 빛의 어떤 뉴런이 신경세포가 빛에 반응하게 하는 그런 유전자 조작을 합니다. 되게 어려운 기술인데 이 칼 다이스러스라는 분이 이제 스탠포드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걸 개발을 하셨어요. 제 생각에 항상 노벨상 시즌 되면은 이분이 언제 노벨상 받지? 올해 받나? 내년에 받나? 지금 항상 이제 이분이 언제 노벨상 받을지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이제 내년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제 생각에는 한 10년 안에 받을 것 같은데 아마 노벨상 받으면은 이 광유전압 기술로 이제 이분이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아직까지는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윤리적인 문제도 많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원숭이한테도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되고 쥐한테 되게 합니다. 근데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냐면 이렇게 레이저로 자극을 해가지고 쥐가 처음에 지금 배부른 쥐거든요. 근데 갑자기 음식을 먹어요. 레이저를 켰더니 자극을 했더니 이미 배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레이저를 또 끄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 쥐가 음식을 보고도 냄새만 맡고 그냥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식욕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레이저로 자극을 해가지고 대단하죠. 딱 자극하면 먹고 싶어 막 갑자기 배가 부른데 막 그래서 먹어 끄면 안 먹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쥐 연구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굉장히 재밌는 연구들 많이 할 수 있죠. 여러분 기억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쥐가 파란 방에 들어갔는데 이때 반응하는 신경세포를 기록한 다음에 2번 방을 빨간 방에 집어넣어요. 근데 이때 그
1번 방의 그 기억을 저장하는 신경세포를 레이저 자극을 하면서 발에다가 전기 쇼크를 줘요. 공포를 심어주죠. 예, 그렇게 해서 조작을 없는 기억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유년기 기억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굉장히 재밌는 기술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시간이 제가 다 됐으니까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는 소녀가 신학자에게 던지는 질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 포럼의 부제는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영생을 주는 소녀로 보는 트랜스휴머니즘과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트랜스휴머니즘이 무엇인지를 여쭤봐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또 이 작품 속에서는 어떤 지점들이 트랜스휴머니즘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또 같이 교수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장지호 목사라는 사람은 기독교와 과학기술을 대척점으로 놓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이제 에붐의 사내 예배 설교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장지호 목사가 설교하기로는 토브 같은 기술을 두고 바벨탑 같은 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대기 교수님께 드릴 질문은, 우리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트랜스휴머니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또 과학기술을 통한 영생이라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정대현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성진 교수님이 겸손한 자기 고백으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저도 자기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신학과 과학 학제간 연구를 전공으로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위 과정에 있을 때 전공자들끼리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고 과학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이 있고요. 다만 이 트랜스휴머니즘 관련돼서 강현재이가 왔을 때 저도 이제 흔쾌히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트랜스휴머니즘 가지고 이제 논문을 한 3편 쓰고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좀 찾아보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만한 게 트랜스휴머니즘이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거고, 그리고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미 철학계에서도 그렇고 신학계에서도 그렇고 신학 쪽에서는 과학신학 쪽에서 이미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면에 보고 계시는 저 H+라는 로고는 휴머니티 플러스라는 트랜스휴머니스트 단체들의 로고입니다. 아직도 액티브하고요. 저희 아마 구글에다가 휴머니티 플러스 이렇게 치고 들어가시면 웹사이트에 접속하실 수가 있을 거고, 저 단체에서 추구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이념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한계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노화와 질병인 거죠. 결국에 죽음까지 극복하고자 하는 과학기술적인 시도들과 이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질병 아니면 사고, 그리고 노화를 바탕으로 더 이상 이제 세포가 생식하지 못하고 재생되지 못해서 결국에 죽는 거잖아요. 그 맥락에서 이 에이징 메커니즘 자체를 발견한 상태에서 노화작용을 방지시키면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도 좀 계속해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도들도 좀 있고요. 이게 약간 오타쿠 같이 잘 모르는 어디 과학계에서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 번쯤은 들어봤었을 커츠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마인드 업로딩 기술 같은 거 이제 다룰 때 뉴럴링크 얘기 나오잖아요. 가뜩이나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대선이 되면서 우리 머스크 형님이 상당히 중요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티에이징 기술 쪽은 실상 오브리드 그레이라고 학자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가디언지에 크게 한번 소개가 됐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케임브리지 출신인가 그런데 한 몇십 년 동안 안 풀렸었던 수학 난제 하나 풀어가지고 이제 그게 보도가 됐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화학자면서 생물학자거든요. 근데 여가 시간에 심심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풀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이게 주변부에 있는 그 능력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실상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적인 시도들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념적인 시도들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을까? 물론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들, 그러니까 불멸에 대한 상상 같은 경우들은 고대 철학자들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랜스휴머니즘 자체를 처음 이렇게 프로포즈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줄리안 헉슬리라는 생물학자면서 철학적인 작업도 많이 했던 학자입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인간 종은 그들이 원하면 그들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에 대한 이름이 필요하다. 아마도 트랜스휴머니즘이 적합할 것이다. 인간은 인간으로 남아있는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본성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을 초월하려고 한다. 나는 트랜스휴머니즘을 믿는다. 일단 다음과 같은 고백을 진실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인간종은 새로운 종류의 존재로 도약할 지점에 서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약간 이념적인 속성들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인간 이성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떻게 보면 신념, 이런 것들이 이 트랜스휴머니즘을 좀 추동하고 있는 근본적인 동기들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트랜스휴머니즘 기술로 논의가 됐었던 것은 우리 김성신 교수님도 이제 BMS 같은 경우들을 소개를 해주셨지만 뉴럴 임플란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자칩 같은 경우들을 우리 뇌에 이렇게 침습적으로 꽂아서 그걸 바탕으로 뭔가 이제 시도하려는 그러한 움직임들, 그리고 마인드 업로딩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정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산출이 되는 건데, 그리고 우리 그 웹툰에도 나와 있죠. 실제로 갑자기 주인공의 언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수연 씨가 이제 그 자신의 뇌를 스캐닝해서 디지털 상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아로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그게 실상은 이 트랜스휴머니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인드 업로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신경세포들과 시내스 연결과 전기화학 신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패턴이라고 보고, 이 패턴을 스캐닝해서 기계의 몸이나 아니면 컴퓨터상에 업로드하게 되면 실상 기계의 몸을 갖든 아니면 컴퓨터상에 올라가든 그게 가능만 하다면 생물학적인 몸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노화도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질병에 걸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죽음을 유예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인 거죠. 그래서 트랜스휴머니즘을 표방하고 있는 학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기술은 이 마인드 업로딩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게 그 냉동 보존술인데 사실상 지금도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해동 기술을 확보를 하지 못해서 해동 기술이 되게 크리티컬한 기술인데 얼릴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얼릴 때도 이제 피를 다 빼고 거기다 이제 액화질소를 넣고 그래서 이제 보존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액화질소를 빼내고 다시 피를 주입하게 되면 그게 실상 잘못하다가는 혈관 파괴하고 결국에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어서 돈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몇몇이 자기가 불치병에 걸려서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으니까 실제로 얼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동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면 나를 깨워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2018년도에 상당히 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던 허젠쿠이 박사가 배아세포 중에서 CCR5 유전자 조작해서 쌍둥이 그 여아 출산했던 그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 차원을 조작을 해서 생물학적인 특질들이라든지 아니면 인지적인 특질들 같은 것들을 디자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기존의 인간 종들보다는 좀 생물학적으로 우성적인 혹은 조금 더 나은 그런 그 아기들을 출산해보자 이런 움직임들도 이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은 이제 디자이너 베이비라는 방식으로 불리기도 하거든요. 맞춤아기
뭐 이런 방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휴머니즘 기술 자체가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성은 그런 것이고, 이 장면도 이제 그 마인드 업로딩을 잘 보여줬던 장면인데, 나중에 김성신 교수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적어도 트랜스휴머니스트들 사이에서 마인드 업로딩을 할 때는 내 신경세포들의 활성화된 패턴을 업로드하게 되면 그게 독립적인 자아가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휴머니즘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그게 철학자든 신학자든, 자기가 결국에 영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쭉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 업로드된 자아가 또 하나 생기는 걸로 이제 보고서 그걸 비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웹툰에서는 되게 그 재밌는 상상력이, 이제 보시면은 아기가 이제 토부 장치를 하게 되면 그 디지털 상에 접속했다가 다시 이제 다운로드하면 다시 본래의 자아로 돌아오는 걸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게 그 맞는 부분인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셔도 재밌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여튼 마인드 업로딩 기술은 그렇고, 옥스포드에서 재직하고 있는 우리 닉 보스트롬 같은 경우도 이 트랜스휴머니스트들 중에 한 사람으로, 혹은 트랜스휴머니즘이 표방하고 있는 그 기술 자체를 철학적으로 비판하면서 우리가 잘 관리하면 이게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들을 하거든요. 아마 초지능이라고 번역됐던 그 서적 같은 경우는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휴머니즘 기술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아들여도 됩니까? 수용하자는 입장은 뭐냐면, 인류가 존재했던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주어져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가공하면서 인류의 웰빙과 생존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뭐랄까 자연 상태를 모디파이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저희 지금도 가지고 계신데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저 포함해서 좀 있죠. 왜? 자연적인 시력이 약화되니까 장치를 사용을 해서 교정을 하고 우리의 시력을 증강시키는 거죠. 그리고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는 자연물이 아니죠. 가공물이죠. 커피 열매에서 원두 추출한 다음에 볶은 다음에 갈아서 내려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미 인간은 기술을 통해서 인류의 웰빙과 생존을 위한 방법으로 자연 상태들을 끊임없이 개선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인간의 그 노화 작용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마인드 업로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도 극복하면 안 되냐고 묻는 거죠.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그럼 왜 반대하는가? 너무 레디컬하게 다르다 보니까 우리 현상학 경향,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기존의 상태를 끊임없이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성향들이 있어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다. 실제로 이걸 수용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 안 될 거다라는 주장들이 이러한 그 철학자들을 통해서도 나오기는 합니다. 거부하는 그 움직임들도 있는데, 우리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스탠포드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철학자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인간은 이제 복잡계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좋은 특징들은 향상을 통해 개선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나쁜 특질들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웹툰에서도 옥시토신 얘기가 이제 등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옥시토신을 통해서 그 부분을, 그 호르몬을 계속해서 분비되도록 증가시켜 버리면 동시에 자기 내 집단을 향한 그 사랑이나 친밀도는 높아지는데, 그 외의 집단에 대한 배타적인 성향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 뭐랄까 그 감정 혹은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신경생리학적인 과정을 건드리게 되면 실상 이러한 방식의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것들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쪽을 건드리는 순간 다른 쪽이 어떻게 이렇게 오작동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첫 번째 논리였고, 두 번째 논리는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막대한 자본과 자원들이 들어가는데 이거 혜택 다 받을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죠. 영화 중에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맷 데이먼이 주연했던 영화인데, 그 달이랑 지구 사이에 그 인공도시 하나 띄워놓고 이게 다 구현된 상태로 살아가는 상위 0.1%만 누리는 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엘리시움.
영화 추천드리는 겁니다. 심심할 때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 영화가 정확하게 이 후쿠야마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기술적으로 상용화되더라도 이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제 누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 불평등 문제가 더 심화하게 될 거다. 이런 방법을 토대로 이제 반대하는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가? 보통 칼바르트 같은 신학자, 신정통주의 라인에 서 있는 그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어떻게 보면 기준이자 완벽한 원형으로 보죠. 그리고 지향적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면 예수님 산에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랑 막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뭐 하셨죠? 병자들 찾아다니면서 고치시고, 그리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이제 살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역의 방향성이 실상은 질병을 극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까지도 극복하는 방향 아니었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이 추구하는 방향, 그러니까 트랜스휴머니즘이 추구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긍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식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르겐 몰트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인용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게 써져 있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생의학적인 진보, 그러니까 의료 기술적인 진보를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쉽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질병들을 극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인류, 그리고 생산성,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타적인 차원으로 돌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다라는 거예요. 생리학적인 진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기적인 그 생존에 대한 욕구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져서 이타적인 것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시간과 에너지들이 확보가 됐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확보가 되었다고 해서 그걸 이타적으로 쓸지 말지는 여전히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결단을 해야 되고 윤리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과학기술의 진보가 우리의 생존 문제로부터 일정 부분 유예시키고 여유를 갖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남는 자원들을 이타적인 차원으로 쓸 수 있는 그 가능성과 그 여력들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 자체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필립 페프너 같은 그 루터교 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크리에이티드 코크리에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피조된 공동창조자인데,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자율성과 인간의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세계 안에서 실현하다 보면 실상 과학기술 같은 것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입장인 거고요. 론폴 터너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자들을 쭉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담론 자체가 적어도 과학신학계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크리스천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그 챕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단지 기술을 통해서 어떤 일이 실현됐다고 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동떨어져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 목적들이 실현되는 하나의 매개로서 우리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라는 입장인 거죠. 다만 우리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것은 과학기술과 철학적인 전제들, 이념들이 섞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종의 운동이자 사조인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철학적인 전제들과 이념적인 특성들이 좀 있는 거예요. 인간 이성에 대한 낙관적인 신뢰, 그리고 인간에 대한 기계론적인 이해, 그리고 다른 가치들은 좀 배제한 상태에서 생존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부각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 근데 우리가 인간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가 실상 크게 과학기술의 결과를 통해서 된통당했던 적이 있죠. 20세기 초중반에 있었던 핵전쟁, 핵폭탄, 원자폭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성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에 대해서 무한하게 신뢰할 수 있어야 되냐? 그렇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테드 피터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유한하다.
이 유한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한계들도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윤리적인 한계들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학기술 자체가 아까 후쿠야마 교수가 지적했듯이 불평등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진짜 기계인가,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그 뭐랄까 과신대 포럼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문제 중에 하나가 창발 문제인 건데,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 자체는 신경생리적인 과정으로부터 수반해서 일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감각질 같은 것들은, 감각 경험 같은 경우들은 실상 신경과학적으로 환원될 수가 없는 차원인 거죠. 감각질이라고 했을 때는 뭐 뜨거운 걸 만졌을 때 가지게 되는 그 느낌, 뜨거움 같은 느낌, 뭐 색감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노란색이라는 색감, 따스함, 뭐 이러한 것들, 사랑으로부터 이렇게 창출되는 뭐 그런 정서적인 감정들, 느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환원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성은 그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환원시킬 수 있다라는 입장인 거니까, 그런 부분들, 이념적인 특성들을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과학기술 자체가 인류의 생존과 웰빙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 웹툰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강연은 끝나고 대담을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좀 가볍게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두 분 다 보셨을 텐데, 뇌과학자와 또 신학자가 아니라 한 명의 어떤 독자로서 이 영생을 둔 소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중요한 점은 스포를 좀 최대한 적절한 선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기독교 앱툰이라고 해서 좀 이제 그냥 좀 약간 지루한 이제 그런 내용일까 싶었는데, 아니 첫 장면부터 사람을 파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스릴러물이구나, 이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뭔가 기독교 뭐 종교적인 거는 조금 지루할 수 있다라고 하는 편견을 좀 깬 그런 웹툰인 것 같아서 너무 인상 깊게 읽었고, 저는 이제 개인 독자로서는 그런 부분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예, 저는 그 보면서 그 웹툰 안에 그 논문들이 인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논문들이 되게 전문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웹툰도 이렇게까지 만드는구나. 나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권에 이제 그 인용의 각주가 39개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250쪽이 안 되는데 만화, 심지어 만화에 그렇게 되게 탄탄한 어떤 고증이 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김성신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인지 기능의 변화 이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뇌과학 쪽에서는, 신경과학 쪽에서는 뇌와 신앙의 관계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작품 내에서도 어떤 특정 인물이 이 토브를 사용해서 회개하는 것 같은 장면이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뇌를 조정해서 어떤 신앙심을 줄 수 있는지 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종교, 신앙과 뇌와 관련된 이제 뉴로시얼러지라고 하는 또 학문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학과 이제 뇌 실제로 그분들은 이제 어떤 거를 하냐면 꼭 기독교일 필요는 없고요. 뭐 티벳의 승려 달라이 라마 같은 분을 모셔다가 그분이 이제 명상을 할 때 일어나는 뇌 반응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실제로 그 연구를 해서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그 명상 훈련을 하신 분들은 우리랑 이제 보통 사람들과 뇌가 어떻게 뇌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연구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카이스트 뇌 명상 연구소가 몇 년 전에 생겼어요. 그래서 SK 그룹의 이제
글쎄 모르겠습니다. SK 그룹 어떤 좀 오너 좀 되시는 분이 관심이 많으신지 그 펀드를 뭐 거의 200억 가까이 아마 지금 투자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명상연구소를 만들어서 거기 관련된 연구를 하신 이제 많은 그 교수님들을 지금 초빙하고 실제로 지금도 뭐 올라와 있더라고 광고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좀 이게 약간 어떤 사람들은 좀 이게 사이비 아니냐, 사이비 과학 아니냐, 이게 뭐 명상을 연구하고 뭐 이런 거 말이 되냐. 근데 사이비 과학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거는 이제 장생보법, 뇌호흡 뭐 이런 거는 좀 이제 걸으시면 됩니다. 제가 말고 뇌호흡 이야기 안 하고 이제 명상에 대한 연구는 실제로 과학의 주제고요. 예, 그 신앙의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모든 게 신경과학의 주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달라이라마 케이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카이스트 명상연구소도 있고, 기독교와 관련된서 딱히 이렇게 기독교 특화적인 연구는 제가 잘 못 봤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뇌호흡만 좀 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작품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렇게 만약에 이런 토불한 기기로 인간을 회심시킬 수 있다면, 회심시키는 네네, 그런 질문 들어봤네요. 네네, 가능성이 만약에 있다면 그 교회나 어떤 선교 단체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기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방법이긴 한데, 한 가지 방법을 제가 그 질문을 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뇌 자극을 할 때 저희가 아까 도파민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제가 발표하려다 왔는데, 교회를 갈 때마다 도파민을 이제 회로를 액티베이션을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근처를 갈 때마다. 네. 그래서 뭔가 이 교회와 그 기독교와 관련된 정보를 접할 때마다 스위치를 눌러주게 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몰래 만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아니 도파민 이제 왕창 나오는 거죠. 기독교와 관련된 어떤 걸 할 때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걸 글쎄요,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안 한 건데 실제로 이거 족고나를 시키는 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 좋은 습관을 끊을 때 있잖아요. 담배 피우거나 뭐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 습관을 끊을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안 좋은 경험, 그러니까 구토제를 먹여요. 미리. 구토제를 먹여가지고 그 다음에 술을 먹입니다. 그러면 술 먹고 나서 구토제 왕창 토하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자꾸 경험을 시켜서 알코올 냄새만 맡아도 싫어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치료법이 있어요. 재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이제 우리 쪽에 응용을 하면은 기독교 쪽에다가 아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좋은 쪽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많이 나가는. 네, 아닙니다. 너무 사실 이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또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가 좋은 것 같은데요? 가뜩이나 기독교인들 줄고 있는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 이야기가 나올 부분일 것 같고, 이 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그래서 조금 방향을 조금 달리 해봐서 정대 교수님한테 다시 여쭤보면,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항상 나오는 게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단어도 같이 나오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서점에 찾아보니까 트랜스휴머니즘 도서보다 포스트 휴머니즘 도서가 더 많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 그렇다면 어떤 개념이고, 또 트랜스휴머니즘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관계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보통은 포스트 띄고 휴머니즘, 그러니까 강조가 조금 다른데요. 두 부류로 보통 분류가 되는데, 포스트 휴머니즘이 있고 포스트 휴머니즘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부분 포스트 휴머니즘은, 그러니까 휴머니즘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로 나오는 사조인 거예요. 그래서 휴머니즘에서의 주된 그 기치 가운데 하나가 인간 중심주의였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과도하게 가치적인 존재로 이렇게 강조되는 것을 넘어서 생태라든지 아니면 휴머니즘을 통해서 이야기되지 않았던 사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 흐름,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의 한 축이 있고요. 또 다른 축은 우리 다루고 있는 트랜스 휴머니즘인데, 그건 포스트 휴머니즘인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 종의 생물학적인 특질들을 계속해서 변경하고 변화시키다 보면 더 이상 사피엔스로 부를 수 없는 종으로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 종은 포스트 휴먼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그 맥락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 요 두 가지를 또 약간 종합하는 형태들도 있습니다. 뭐 브라이도티라든지 뭐 이러한 방식으로 나오는 신유물론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학이나 아니면 과학철학 쪽 연구를 바탕으로 이 두 가지 사조를 조금 같이 융합하려는 시도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 포스트 휴먼의 두 가지 갈래도 되게 흥미로운 여러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그 과학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된 교수님께 여쭤보고 대담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기독교가 과학의 사실 발전에 반대하는 어떤 역사는 되게 유구한 것 같아요. 그리고 크게 보면 장지호 목사도 그런 어떤 전형적인 과학 기술을 두려워하고 반대하는 어떤 양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봤을 때는 과거의 과학 기술의 반대는 믿음이나 어떤 신념의 반대라고 보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동설이랄지 진화론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작품에서 제기되는 어떤 그 미래 과학 기술은 인간의 되게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지동설을 믿는 어떤 중세 그때 그 시민과 천동설을 믿는 중세 시민과 그 생활은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지라도. 근데 이 토부가 만약에 개입이 되고 미래 과학 기술, 트랜스 휴머니즘 같은 기술이 들어왔을 때는 그 생활의 모습에서도 그 신념에 따라서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리스도인에 특히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질문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역사 속의 어떤 과학과 기독교의 대립과 그 트랜스 휴머니즘으로 대표되는 미래의 과학과 기독교의 대립 간의 어떤 공통점이랄지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자연과학과 과학기술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상으로는 자연과학과 기독교 신학이 이제 대립해 온 것처럼 좀 그려지는 그 이미지들이 있죠. 뭐 갈릴레오 사건이라든지 진화론 같은 경우도 오늘날도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근데 과학사가들의 연구들을 좀 보면 우리 유명한 그 로날드 넘버스라든지 그리고 그분뿐만 아니라 과학사가 뭐 휘아케로 뭐 이러한 분들의 그 저작들과 그 학술 연구들을 좀 살펴보면 갈릴레오 사건도 그렇고 실상 진화론도 처음에 제기됐을 때 과학계 안에 있었던 기독교 신앙인들한테 수용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갈릴레오 사건 같은 경우가 더 그런데 그 필요하면 그 뭐랄까 저서 같은 것들을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실상 그 당시 갈릴레오 사건이 좀 크게 불거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천동설로부터 지동설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기 전에 갈릴레오가 자신의 이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좀 강하게 어필을 했었고, 그 상태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가톨릭 교회가 용인은 해줬었거든요. 가설 차원으로 가르쳐도 괜찮다. 다만 이게 전반적인 자연철학계, 그 당시에는 자연과학 개념이 없었으니까 자연철학계의 이론적인 그 전환이 이루어지면 그거에 맞추어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성경 해석을 바꿀 것이다라는 걸 벨라마인 추기경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종교 재판을 하면서 암묵적으로 서로 협약 다 했었던 거예요. 근데 갈릴레오가 그걸 이제 어기고 자신의 저작에서 자기를 되게 서포트했었던 우르바노 8세 같은 교황을 약간 몰지각하고 무식한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하면서 저작을 돌린 거지. 그래서 기분이 되게 나빴던 거예요. 가뜩이나 계약 위반인데. 그래서 이제 가택연금을 때렸던 겁니다. 근데 가택연금이 어디 집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요 낙원동 정도는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리고 거기 넘어서 여행하려면 이제 허가증은 이제 필요한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실상 과학사가들 사이에서는 그 갈릴레오 사건 같은 경우가 일종의 신화로 보고 있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 기독교의 역사들을 보면 두 가지 책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실상은 웬만하면은 자연 철학계랑 자연과학계랑 같이 가려는 그 노력들이 상당히 강했었고, 기술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이 성서학자가 필요하기는 한데 도시 문명에 대한 거부는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구약 성경 같은 경우들을 좀 살펴보면 성 쌓는 것에 대한 거부감, 그러니까 기술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인간의 삶과 존재의 근원은 우리에게 날마다 삶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그 신앙이 어떻게 보면 확고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 스스로 성을 쌓음으로써 혹은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생존을 확보해 놓고 그걸 저장함으로써 우리의 생존 자체를 우리 스스로 모색하려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상적인 거부가 구약 성경 안에는 적어도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좀 보면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좀 터부시하고 좀 비판적이고 견제하는 시각이 있는 건 확실히 있죠, 기독교 안에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시각을 바꿔야 할 때는 아닐까. 실상 저희 계속 사용하잖아요. 아프면 저 기도 안 하고 병원 가거든요. 약 먹고 얼마 전에 목 디스크 있어가지고 머리가 무거워서 치료도 받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상한선과 그 기술을 구현할 때에 좀 뭐랄까 그 규제 같은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그냥 전반적인 태도는 좀 오픈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들을 들으면 더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막 솟아오르는데 시간 관계상 섹션 두 번째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그 뇌의 특정 부분을 이제 자극하고 조정해서 사람을 바꾸는 토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토부 프로젝트가 중간에 어떤 좌초가 되고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자 이제 윤다라라는 개발자가 새로운 버전의 토부를 만듭니다. 그게 관계적 기기라고 표현된 토부인데요. 이 기계는 그러니까 사용자 간의 감정을 공유하는 기계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뇌 스스로를 자극하고 조정해서 만드는 거라면 이제는 서로 공유시키는 기계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 같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이제 토부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죠. 공포와 두려움이 전달되면서 피해자가 얼마나 두려울지 얼마나 아플지 이게 가해자가 느껴지도록 해서 어떤 범죄나 악한 행동을 막게 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질문을 드려보자면, 인간의 뇌를 서로 사람 간에 서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뇌를 외부의 컴퓨터나 기계에 연결하는 것이 또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자아라는 개념이 새롭게 정의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사실 강연 자료를 먼저 좀 봤는데 엄청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경청해 주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선신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뉴럴링크에서 뭐 이제 일론 머스크 투자한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한 일도 좀 잠깐 소개하고요. 먼저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뇌기계 접속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이 영화들 중에 한 두세 개는 보셨을 것 같아요. 뭐 매트릭스, 로보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흥미로운 영화 만드신 분들 상상력을 되게 전 존경합니다. 이 뇌 기계 접속은 간단하게 뭐냐면 뇌에서의 어떤 신호를 기록하고 그 신호를 해석해서 그 뇌에서 뇌 사용자가 의도한 바대로 어떤 외부의 어떤 기계를 조정하거나 뭐 컴퓨터 커서를 조정하거나 뭐 아니면 로봇 팔을 움직이게 하거나 뭐 그런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는 로봇 팔을 이제 움직이거나 했을 때 이게 어떤 느낌, 내가 뭐 로봇 팔이 뭔가 만졌을 때 이 느낌까지도 전달해 주면은 더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게 또 그 다음 차세대 이제 뇌기계 접속에서도 사용하는데, 이거는 브레인 뇌에서 기계로 이렇게 일단 정보가 전달이 되겠죠. 근데 기계나 컴퓨터에서 또 다시 뇌를 자극해서 또 다시 이렇게 뇌의 정보를 전달해 주는 이제 이런 방식인데, 이게 브레인, 머신, 브레인, 그러니까 BMBI 뭐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차세대
세컨드 제너레이션 이제 우리 뇌 접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 이제 슬리만 벤스마이어라는 이제 제가 시카고 대학에 있을 때의 제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작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오늘 돌아가신 분 과학자 벌써 몇 번째 지금 많이 돌아가셨네. 제가 보내는 건 아니고요.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셔서 저도 이분 논문 읽을 때마다 좀 막 마음이 찡해요. 저랑 식사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속상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 뇌 기계 접속에 이제 이런 수술을 실제로 이렇게 해서 안에 칩을 심습니다. 저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칩으로 제가 이제 좀 이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마우스를 좀 컨트롤할 수 있나요? 뒷부분에 보면은 이거 좀 제가 편집을 다 안 했는데 뒷부분을 보면은 이제 이 피험자 이거 뇌 신경 신호를 기록하는 거고요. 이 피험자가 외부의 어떤 기계를 조절을 하고 또 어떤 여자 피험자는 기계를 조정해서 이렇게 자기가 이게 사지마비 환자의 목 밑으로는 못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정해서 이렇게 먹는 것까지 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로봇팔을 만지면 손가락을 만지면 어떤 손가락을 만진지 이 사람이 알아요. 안 보고도. 이건 뭐냐면 로봇팔에서 이 사람 뇌로 신호가 다시 전달되는 감각까지 전달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브레인, 머신, 그래서 머신에서 다시 브레인으로 넘어오는 브레인 머신, 브레인 이제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세대 BMI 이제 뇌기계 접속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런 연구는 한 2016년에 논문이 나왔어요. 나온 지 한 8년 정도. 여기 이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이 여성분도 목 밑으로 못 움직이는데 자기가 생각으로 컨트롤을 이렇게 해서 로봇팔을 자기 이제 이렇게 이거 굉장히 이게 이분한테는 좋은 거죠. 실제로 팔을 자기 스스로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기술이 있고, 요거는 이제 또 이분 이 뉴럴링크 기술이에요. 뉴럴링크의 첫 번째 환자입니다. 이분이 첫 번째 사람 피험자. 체스 두고 있어요. 자기가. 이분도 역시 이 사지 마비 환자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체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2023년도에 첫 번째 인간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그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런 걸 했고 제가 알기로 올해 두 번째 환자 임상 시험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원숭이 실험부터 시작했고 돼지, 원숭이 했는데 원숭이랑 돼지가 많이 죽어가지고 FDA에서 허가를 안 내줬어요. 한참. 작년에 이제 허가를 내서 이분이 첫 번째 환자를 했고 올해 아마 두 번째 환자를 해서 좀 더 두 번째 경우는 좀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많이 주목받고 있긴 해요, 이분이. 그래서 저 환자들은 굉장히 삶의 질이 이제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그러면 아까 말씀한 뇌 기계 접속, 그다음에 뇌 기계에서 다시 뇌로 이렇게 자극을 하는 이제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뇌랑 바로 연결하는 이제 그런 게 웹툰에 이렇게 나와요. 이거 이제 장 회장이 우리 이도현 어떤 아픈 마음을 공감하는 이게 첫 번째 이렇게 브레인 둘 다 해가지고 싱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감정이 전달되죠. 실제 현실 버전, 현실 버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 버전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브레인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서 아까 이거는 브레인 머신이에요. 브레인 머신 기술이 있죠. 그럼 여기 뇌에서 신경신호를 읽어가지고 어떤 지금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팔을 이렇게 움직여야지라고 하는 신경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가 이걸 딱 검출을 하면 여기를 다른 사람 뇌에다가 이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팔을 움직이려고 해 이렇게. 근데 그걸 어떻게 전달해 주냐면 그냥 뇌를 자극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움직이는 뇌 영역을 탁 자극을 하면 손이 딱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뭐냐면 결국은 이제 그 실험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음 동영상 보면은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뇌 신경 신호를 하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오른쪽 사람은 그 신호를 뇌로 받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의 이제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오락 게임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뭘 맞추는 게임을 해요. 슈팅 게임인데 그걸 딱 하려고 생각을 할 때 뇌 신경 신호를 읽어가지고 이거를 그 타이밍에 다른 캠퍼스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뇌를 딱 자극하면 그 사람 손가락이 딱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다예요. 문제는 이게 다예요. 이게 최신 근데 이게 이쪽 분야가 많이 연구가 안 됐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 보다가 코미디 쇼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뭐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 두 기술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아주
저기 아까 말했듯이 경두개 자기자극이라는 걸 이용하거든요. 경두개 자기자극은 뭐 저도 이용하고 있고 우울증 치료도 쓰이는데 지금 보시면 손가락 움직이는 거 보셨나요? 방금 혹시?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은 뇌 접속이라고 해서 개념을 S 그러죠. 근데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뭐 되게 새로운 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떤 스위치를 눌러야지라고 생각을 한 게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돼서 그 사람이 실제로 손을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그 사람한테 바로 이제 뇌를 자극을 통해서 전달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술적인 걸 뜯어보면은 뭐 정말 헛웃음이 나올 것 같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나의 어떤 감정이나 좀 더 고차원적인 이런 인지 기능이나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냥 굉장히 기계적인 그냥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거나 이 정도가 지금 가능하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되게 재밌는 예가 많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해 보세요. 지금 사람과 사람의 뇌를 연결하는 것만 생각하시고 계시죠. 근데 사람과 동물의 뇌를 연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그런 연구도 실제로 하신 분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런 개념이에요. 내 뇌에서 뇌파를 읽어가지고 어떤 뇌파 신경신호가 이제 검출이 되면 그거를 뭐 예를 들면 뒷다리 근육을 움직이게 뒤에 뇌에다가 이제 자극을 해가지고 뒷다리 근육을 움직이게 한다거나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뒷다리를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거지. 뇌를 연결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 뇌가 동물의 뇌에 연결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실험이 있고요. 근데 아주 임팩트 있는 연구로서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그리고 후속 연구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브레인 인터페이스는 아니잖아요. 이런 게.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거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정보가 오는 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뭐냐면 개가 있잖아요. 냄새를 너무 잘 맡잖아요. 우리는 개가 맡을 수 있는 냄새 못 맡거든요. 그렇잖아요. 개가 어떤 마약 냄새를 맡았어. 그럼 그것을 그 개의 후각 피질에다가 전거를 꽂아가지고 그러면 개가 어떤 냄새를 딱 감지했을 때 신경 신호가 나올 거 아니에요. 후각 피질에서. 그럼 그 정보를 사람한테 전달을 해서 사람의 후각 피질을 자극을 해줘. 그러면 나는 그 냄새를 못 맡았지만 개가 맡은 냄새를 마치 내가 맡은 냄새로 이제 느낄 수 있거든요. 후각 피질 자극해주면. 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개의 후각을 뭔가 갖는 그런 아주 업그레이드된 느낌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제 상상력은 뭐 자유니까 실제로 그게 구현이 되는지는 이제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여기 이제 브레인 투 브레인 인터페이스에서 감각질에 대한 이제 아까 정동인 교수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그 사람의 생각을 카피해서 나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이게 근데 그게 정확히 같은 걸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의 빨간색은 당신의 빨간색, 제가 빨간색으로 일부러 써놨어요. 제가 보는 빨간색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보는 빨간색이 다를 수 있죠. 근데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거는 사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은 한. 그리고 사실 이제 더 나아가면 이런 말도 하죠. 여기 저는 제가 의식이 있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의식이 있는지 저는 확신을 못 하겠어요. 이런 말도 하잖아요. 유아주론이라고 하죠.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래서 그런 이제 좀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브레인과 브레인을 연결했을 때 과연 그게 정확하게 뭐 이런 논쟁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영생하는 뇌, 인공뇌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신경구조 업로드, 뭐 이제 마인드 업로딩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장면이 나와요. 뭐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뭐 이게 윤 목사의 뇌를 시뮬레이션 하는데 이 매트릭스 여러분 제가 그 대학교 2학년 때 99년도에 이제 매트릭스를 보고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충격을 먹은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Can you fly that thing? Not yet. Operator. Jake, I need a pilot program for a D-212 helicopter. Hurry. Let's go. 이제 저 분이 이제 방금 자기 뇌에다가 헬리콥터 조정하는 법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헬리콥터 운전하고 지금 이제 갑니다. 이런 황당한 이제 보면서 저 너무 충격을 저 장면에서 받아가지고 아직까지도 저 장면이 가장 충격적인 장면으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이제 다운로드 받은 거지 뇌에다가.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투명뇌 기술이라는 게 이제 클래러티라는 기술인데 뇌가 얼마나 이제 복잡한지 이거 G뇌인데 저게 좀 조그맣게 점점 있는 게 다 이제 뉴런이에요. 저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복잡해. 이 투명뇌 기술을 개발하신 분이 한국 과학자세요. 정광훈 박사님 교수님인데 MIT 교수님이신데 이제 요걸로 뭐 노벨상을 받을 수 있냐 그때 그런 말이 잠깐 나왔었어요. 여기 이게 죽은 이제 G 뭐 사람 살아있는 사람을 할 수는 없고요. 이 기술은 아무튼 3차원 투명하게 이렇게 이제 뇌를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나게 획기적인 기술, 굉장히 이제 잘 알려진 기술입니다. 유명한 기술입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복잡한데 이걸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뉴런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모델링하면 저래요. 지금 벌써 머리 아프시죠? 이게 굉장히 여러 개의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뉴런 하나가 신경 신호를 이렇게 발화한다 그러거든요. 한번 반응하는 거를 저렇게 모델링을 했어요. 이제 이걸 이제 저거 모델링 해가지고 노벨상 받으셨어요. 그 모델링하고 실험하신 분들이 1960년도에 받으셨는데 63년도인가 받으셨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예를 들면 구글 딥마인드나 데미스 하사비스 이번에 이제 노벨상 받았잖아요. 그리고 제프리 힌튼도 AI로 노벨상 받았죠. 그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건 이제 발명한 뭐 딥러닝이나 이제 AI 기술들은 인간의 뇌를 기능을 그냥 아이디어를 빌려온 거예요. 개념을 뉴럴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빌려와서 그거를 추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떤 수학적 알고리즘을 구현한 건데 근데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아예 그냥 뇌 자체를 만들어 버리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디지털 블루브레인 프로젝트에 있는 IBM과 스위스 로잔 공대 팀인데 그분들이 이제 이 프로젝트를 자신차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를 이제 아주 유명한 저널에 냈어요. 2015년에 근데 셀에 근데 0.3mm 그러니까 물방울 한 방울 정도에 되는 뇌 그 모델링 그러니까 그 G의 그 체성 감각 몸의 감각 피질 모델링을 했는데 그때 필요한 그거를 31,000개의 세포 뉴런 3,600만 개의 시냅스가 있는데 그거를 모델링할 때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웹툰에는 그 목사님이 전체 그 뇌를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물방울 한 방울 정도 되는 거 G 뇌를 시뮬레이션 하려고 그러니까 IBM 슈퍼컴퓨터가 필요했고요. 42 펩타바이트의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42,000 테라바이트. 여러분 그 좋은 컴퓨터 가지고 계신 분 1테라바이트죠. 하드디스크 2테라바이트 또 있고. 그러니까 42,000 테라바이트의 저장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뇌는요. 이거보다 한 300만 배 크거든요. 300만 배. 곱하기 300만 한번 해보실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복잡하냐면요. 이게 지난달에 나온 연구 결과예요. 지난달에 네이처에 10월 달에 연속으로 9개의 네이처 논문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게 뭐냐면 초파리의 뇌 지도를 했어요. 네, 보죠. 초파리 뇌 지도에서 떠들썩했거든요. 10월 달 초에. 한번 보시면 얼마나 복잡하냐 하면 요게 이제 초파리 뇌 지도인데 이게 한 13만 개 뉴런쯤 되고요. 그리고 시냅스가 한 뉴런 간의 연결, 그 시냅스 그게 한 5,500만 개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40 나노미터, 그러니까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나노미터로 슬라이싱을 초파리 이만한 거 그냥 진짜 어마하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뇌를 엄청나게 얇게 썰어가지고 전자미경으로 다 찍어서 그거를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 이미지 프로세싱을 써가지고 다 세포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 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3차원으로 이제 지도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아주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통해서 이제 지난달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초파리 뇌, 그러니까 한 물방울 한 방울도 안 돼요. 스포이트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정도 사이즈도 안 되는 0.2 큐빅 밀리미터인데 그거에 한 1000배쯤 돼야 G 뇌거든요. 그 다음에 목표가 G야, G. 10년쯤 걸린대요. 앞으로 예상이 10년 뒤에 아마 G 뇌를. 근데 요것도 데이터 사이즈가 얼마냐면 1펩타바이트예요. 펩타바이트면 어느 정도냐면 아까 제가 그 테라바이트 이야기했죠. 여러분 테라바이트, 기가바이트 아시고 테라바이트 아시죠? 100만 테라바이트가 1펩타바이트입니다. 100만 테라. 우리 우정학 교수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뭐 이렇게 천문학에서도 엄청나게 데이터가 어마어마하죠. 그 이미지들이. 그러니까 1펩타바이트를 사실 걔들이 데이터를 공동 연구하는데 전송도 안 돼. 그래서 그냥 하드디스크를 우편으로 보냈대. 인터넷으로 전송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아예 우편으로 보내는 게 낫다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그랬다고. 근데 그게 이제 초파리 뇌가 1펩타바이트거든요. 이미지 데이터가.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G는 곱하기 1000. 그리고 사람은 거기다가 또
크기를 보면 곱하기 또한 1000 해야지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100만 펩타바이트가 사람 뇌의 데이터일 거예요 아마. 이 같은 방법 쓰면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기 아까 저기 주인공이 들고 다니는 컴퓨터 그 메모리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드디스크 메모리가. 거기 뭐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더라고. 깜짝 놀랐네. 아니 그러면 양자 컴퓨터인가? 이게 거의 이제 아마 그 정도 돼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 뇌지도가 아마 나오려면 이분들이 30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30년. 30년 뒤에 근데 그게 감당이 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때 뭐가 나올지는 모르니까 양자 컴퓨터니 뭐. 예. 아무튼 이래서 마인드 업로딩 다운로드 매트릭스에서 본 거는 글쎄 저희가 아마 살아있을 때는 뭐 안 되지 않을까. 너무 복잡해서. 예. 그 시뮬레이션 또 하려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어떤 그렇게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교수님께 드렸던 질문과 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아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자아는 어떤 개념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작중에서 이제 하나님 형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토부 개발 목표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무엇이고 또 특히 과학기술로 그 영생을 살게 되고 도덕적으로 살게 된 트랜스 휴머니즘적 인간과 또 하나님의 형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여쭙고 싶고요. 물론 이제 오늘 포럼 논의를 좀 종합하는 차원에서 하나 더 질문드리면 작품에서 장지호 목사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기술이 발전되고 선해지면 기독교가 필요 없어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대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주최 측에서 좀 빨리 진행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들은 좀 스킵하고서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죄 교리라든지 아니면 죄에 대한 교리 뭐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면 결국에 이 웹툰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는 인간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보면 인간의 실존적인 상태로서의 혹은 타락, 뭐 원죄 이런 개념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웹툰에서도 약간 과거에 주어졌었던 것으로 좀 그 이해하는 그 측면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현대 신학자들은 되도록 종말론적 지향점으로 좀 보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부여받았던 것 어떤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어떠한 목표 혹은 목적으로서 이해하는 그 측면들이 있는데 물론 교단의 신학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서의 그 개념들 같은 경우는 몇 가지가 있죠. 구약에서는 하타라는 그 개념이 있고 뭐 규범으로부터 일탈하다, 목표를 빗나가다. 그래서 율법을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하타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신약에서는 휘브리스 같은 경우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성을 입고 자신을 중심으로 삼으려는 경향 뭐 이러한 것들이 있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저 하마르티아 같은 경우는 상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타 같은 경우가 행위적인 측면을 좀 강조했다면 하마르티아는 상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실상 그 원죄 교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원죄와 행위죄 혹은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원죄 같은 경우는 우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상태가 궁극적인 선으로서의 하나님을 지향하지 못하고 악으로 경도되어 있는 그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게 원죄 교리에서의 원죄라는 그 상징이 내포하고 있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들도 죄로 이렇게 이끌어지고 있는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뭐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어거스틴이죠. 루터라든지 깔뱅이라든지 뭐 이러한 학자들이 좀 있는데 이 재밌는 거는 저도 이제 생각은 해놓고 아직 리서치를 못 해봤던 게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죄가 유전된다고 봤거든요. 원죄가 유전된다고 봤었는데 이게 암만 생각을 해도 그 당시 자연 철학과 소통하면서 가졌던 생각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 인간의 영혼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부모 세대로부터 계속 유전된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손의 영혼이 태중에 있을 때 만들어진다고 봤던 거예요. 물론 아우구스티누스는 영혼이 만들어지는 영혼 창조설과 영혼 유전설 사이에서 약간 갈팡질팡하는 그 글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창조설 쪽으로 확 기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전설적인 맥락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맥락에서 본다면 영혼이 죄를 유전받는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전통적인 신학자이기 때문에 영혼 자체는 깨끗하게 볼 수 있었을지라도 적어도 육체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유전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제가 박사 논문이 생명의 기원 관련된 건데 18세기에 있었던 생물 철학자, 자연 철학자죠. 생물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 인간의 왜 러시아 인형 아시죠? 러시아 인형 열면 그 안에 있고 이거잖아요. 아담 안에 다 있다고 봤던 그 신학자들도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그런 방식으로 죄가 다 영향을 미치고 태어나면서 다 그 상태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봤던 것 아닐까라는 리서치 베이스드 된 그 추측이 있습니다.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죄의 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피터 롬바르드라고 상당히 유명한 중세 신학자도 있는데 그 사람은 정확하게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했었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까지 받는가는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루터나 깔뱅은 그런 방식으로 보진 않았고 깔뱅은 영혼이 창조된다고 봤으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적어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개념들, 루터의 의지의 속박 혹은 노예의 의지로 보통 번역하는 것들은 우리의 본성 자체가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의지도 그쪽으로 이제 경도되어 있다라고 봤었고 깔뱅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전적인 타락이죠. 근데 이게 전적으로 강도의 의미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다 타락해 있다라는 의미였던 거죠. 루터보다는 조금 더 인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봤던 측면이 깔뱅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센수스 디비니타티스 같은 신성의 씨앗,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신성의 씨앗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일반계시적인 측면은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보면 루터는 그 맥락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고, 그래서 전통신학에서 이야기했던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상태적으로 좀 이끌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전통신학에서는 우리 웹툰에서 도덕적 타락, 도덕적 악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는데 실상은 전통신학에서 이야기했던 이 전적인 타락이라든지 노예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덕적인 선이나 악에 대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적어도 기독교 신앙 바깥에 있는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도덕적인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개념들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러지. 아무래도 중세, 근세, 종교개혁 시대를 살았어도 기독교 신앙을 하드코어하게 안 가진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도덕적인 행동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부터 왔을까? 보편은총으로부터 왔다고 봤던 그 케이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었던 타락의지라든지 노예의지라든지 아니면 본성 자체가 부패했다라는 건 궁극적인 선으로서의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선과 악과 신학적인 선과 악은 전통신학에서는 좀 구분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는 있다. 물론 이제 이후에 성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합치시키고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강조점이 좀 다른다라는 그 측면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습니다. 현대신학에서는 원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근본주의나 아니면 복음주의 중에서 좀 우파, 그러니까 보수적인 복음주의를 가지고 있는 데에서는 이 타락 사건이나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신화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보통 중도적인 노선을 걷고 있는 복음주의 좌파나 신정통주의나 자유주의는 말할 것도 없이 이 타락 교리는 좀 신화적인 양치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희 아담이
타락하고 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하다. 그래서 나는 악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아니죠. 각자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이 악으로 경도돼 있잖아요.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시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상태 자체가 악으로 이끌리고 있는데 이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제 구약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신화적으로 표현했던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모를지라도 그거 없이도 현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실존성 자체가 이 모호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같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호함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모호함이라는 것은 인간은 선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악을 추구할 수도 있는 이 두 가지 자체가 섞여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실존적 소외 개념인 건데 틸리 같은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은 그녀의 존재의 근원, 다른 존재들 그리고 그녀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푸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근원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함으로써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존재 망각으로 이야기했을 때 신학적인 차원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맥락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써 궁극적인 관심 자체를 잃어버림으로써 실상 끊임없이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 실존이 잘 따지고 들면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것들로 계속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흔들리는 토대 같은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현대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죄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우리가 악으로 경도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악으로 이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실존적인 상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타락교리라는 것은. 두 번째는 관계성 자체가 파편화되어 있다. 궁극적인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심지어는 나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고 나와 너와의 관계도 이제 파편화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조금 뒤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페레코레시스를 이야기를 할 텐데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이라도 변화되지 않고 그치지 않으며 업앤다운이 없었던 사랑의 관계성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까지 쭉! 지금까지. 부부의 관계는 위태로움이야. 형제, 자매의 관계도 때로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성 자체가 계속해서 출렁이고 있는 거죠. 그 모습 자체가 이 파편화된 관계, 실존적 소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 자체가 실존적 소외 상태에 있고 유한성을 드러내고 있는 맥락에서 타락교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무엇이고 결국에 과학기술을 수용하더라도 어느 측면에서는 수용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구약학자였던 제임스 바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불멸의 영혼.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봤더니 이 5가지 정도로 이해를 해왔다는 거예요. 불멸의 영혼이라든지 이성적 추론이라든지 신체적인 특징이라든지 청지기적 소명이라든지 관계 맺는 능력. 그리고 밀리오리 같은 조직신학자는 신체적인 유사성, 이성적 능력, 인간에게 부여된 자연에 대한 지배, 자유, 관계성. 자, 둘 다 기독교의 역사와 성서를 쫙 봤더니 서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서로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둘 다 리서치를 했는데 갈리는 거죠. 저도 자신 있게 제 리서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다각도로 논의가 됐었는데 한 3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유사성. 근데 적어도 정통 기독교 라인에 서 있었던 신학자들이 이야기했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서의 신체적인 유사성은 간접적인 차원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미 기독교의 헬라적인 상황 안에서 이해되어져 왔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느 정도 신체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왔었고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도 실상 인간과 여타 생명체들을 구분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었던 겁니다. 가장 많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 이성적인 능력 혹은 영혼과 같은 본체인데 간단한 말로 몸을 떠날 수 있는 이성적인 영혼에 대해서 분명히 서구 기독교에서는 그러한 전통 안에서 하나님 형상을 이해했던 측면들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신경과학자도 계시니까 과연 몸을 떠나서 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 라는 이 질문은 우리 김성신 교수님에게 던져주시고 성서와 신학자들은 실상 보통 구약과 신약에서 영혼으로 표현되고 있는 구약의 단어는 네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창조한 이후에 2장에 보면 네페시 하야 생명이 된지라 리빙 소울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이 네페시 개념과 신약에 넘어오면 푸시케 개념 같은 경우는 실상 인간의 정신적인 차원을 가리키는 구절들도 단편적으로 좀 있긴 있지만 성서 전반을 걸쳐서 보면 인간의 전 인격적인 존재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 개념들은.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토대로 실상 몸을 떠날 수 있는 이성적인 영혼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기독교 신학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던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몸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피조 세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상 깔벤과 같은 그 신학자는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트랜스포르마티오 문디,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더 월드, 세계의 변혁으로 보거든요. 이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이 세계 전체가 변혁되는 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떠나서 영혼이 어딘가 빨리 올라가면 이 세계에 관심을 안 가져도 되죠. 생태 위기에 관련돼서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이제 간혹 가다가 지금 수업 때도 이야기하는데 천국을 생각을 해봐라. 딱 갔는데 하얀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만 덩그러니 있고 사람만 영원히 찬양만 부르고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니 정신병동이니. 자연도 있잖아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고 독사가 독사가 손을 넣을 수는 없죠. 제가 빨리 하려다 보니까 아이가 독사굴에 넣는데 안 물리고 자연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변혁인 거예요, 이 세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도 그때까지는 죽으면 이제 잠들어 있는 거죠. 루터가 이야기했듯이 종말 때까지. 종말에 가면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육체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정신도 복귀돼서 그때는 심판과 상급이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몸을 떠날 수 있는 이성적인 영혼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 개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오늘날 현대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관계성이라고 했을 때 왜 관계성이 하나님의 형상일까? 삼위일체 신학자들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붐이 일어서는 삼위일체 신학 자체가 사회적 삼위일체라고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끊임없이 서로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상호 침투잖아요. 페레코레시스라는 것은. 성부가 자기를 비우고 성자에게 자신을 던지고 성자도 자신을 비우고 성령에게 자신을 던지고 성령도 자신을 비우고 성부에게 던지고. 그래서 이 영원한 역동성 자체, 사랑의 공동체 자체, 관계성 자체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해가 삼위일체 신학자들 가운데서 나왔던 거죠. 몰트만과 같은. 그 맥락에서 본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관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관계성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완성될 수 없고 온전히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도래했을 때 종말에 일어날 하나의 종말론적인 지향점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웹툰을 통해서 본다면 이 토부 자체가 관계적 토부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좀 유의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맥락에서 저희끼리 아까 저녁 식사하면서 했던 백토크가 3권으로 맞춰서는 안 된다. 4권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제 짧은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왕관을 보류하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네. 대담과 이제 질의응답을 같이 묶어서 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이제 정해진 시간에 3분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을 못할 것 같고 교수님들께 각각 한 질문씩 드리고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이제 클로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김성진 교수님께 들어온 질문 하나 얘기해드리면, 그 인간의 행위는 뇌의 화학 작용의 결과에 불과한지 아니면 그 외의 자율성의 영역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사실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울증 같은 경우도 실제로 뇌자극을 위해서 치료하고 약물을 먹어서 우리의 기분이 뭐 조절이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사례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화학 물질, 어떤 뭐 도파민도 뭐 굉장히 또 많이 이용되는 예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여기 뭐 아까 잠깐 또 정대 교수님 질문하셨는데 몸을 떠난 정신 존재 가능성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이런 물질이 우리의 정신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인가라고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질과 정신이 뭐 독립해서 존재하는가, 뭐 이혼론이라고 할 수,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물질이 정신에만 영향을 주고 정신은 과연 물질에만 영향을 줄 수 없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경과학적인 많은 증거에서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공부를 한다거나 뭐 어떤 정신적인 어떤 정보를 또 어떻게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럴 때 이런 정신적인 활동이 실제 그 뉴런의 시냅스의 연결성을 바꿉니다.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했을 때 가소성에 의해서 뇌의 구조가 바뀌는 것이 어떤 정신적인 어떤 활동이 실제 물질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제 질문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예, 맞습니다. 뭐 화학적인 어떤 그런 화학 반응 때문에 우리의 기분과 어떤 인격까지도 조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역시 우리의 의지와 정신이 물질의 영향을 받아서 그 물질이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뇌가 바뀌면서 우리 정신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우리가 그만큼 또 인격적인 어떤 뭐 성숙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신앙적인 발전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정대근 교수님께도 질문이 몇 개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노화, 질병, 죽음 등 죄로 인해 비롯된 결과들을 과학으로 극복하는 시도 자체가 어떤 신학적으로 비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그 죄의 결과의 문제를 구원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 부분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죽음이 죄로부터 도래했는가는 좀 따져볼 문제인 것 같아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보면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추방될 때 그 추방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쟤네 저러다가 영생을 주는, 생명을 주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제 영생할까 하노라 우려하는 그 측면이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영생하는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걸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역으로 본다면. 그 맥락에서 죽음 자체가 죄로 인해서 혹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게 자연적인 상태에 있었을 수는 있죠. 네. 마지막으로 조금 어떠셨는지 정대근 교수님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재밌었습니다. 이게 오늘 준비하면서 그 김성진 교수님도 한 이틀 쓰셨다 그랬는데 저도 이틀 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시험 보는 전날 느낌이 나더라고요. 왜 제가 지금 리서치하고 있는 분야는 종교 경험인데 계시적인 부분이라 그거 막 하다가 옛날 자료를 봐야 되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 기억력을 좀 되살려 주시는 연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열심히 했고 와서 그 시간이 좀 촉박하긴 했지만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만화에서 이렇게 기독교 웹툰에서 이런 과학적인 주제를 다루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제가 이렇게 이런 자리를 초청해 주시기 너무 감사했고, 뭐 과학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번을 준비하면서 정말 저 한 학기 수업 준비 한 거 이상으로 정말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예, 근데 너무 보람 있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또 뵙고, 언제든지 이제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걸로 질문 주시면 또 제가 시험 공부하는 기분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답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과신대 포럼 과학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